네, 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이효진 산부인과 의원 원장 이효진입니다. 오늘 마지막 8교시 시간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부정출혈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산부인과에서 가장 많이 오시는 출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어떤 것이 부정출혈인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부정출혈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시면 생리 주기와 무관하게 양이나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변한 자궁출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bnormal uterine bleeding이라는 단어로 실제로 저희 산부인과를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 부정출혈로 병원을 찾아오시는데요. 오늘은 이 부정출혈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특히 나이에 따라서 그 원인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원인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령별로 출혈에 대한 원인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초경하고 얼마 안 된 청소년기 학생들은 주로 배란장애라는 패턴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가임 연령에서는 용종이나 또 생리 중간의 출혈, 부정출혈, 그다음에 배란성 출혈이라고 하는데 이런 출혈뿐만 아니라 근종이나 아니면 다른 배란 장애가 있어서 출혈을 나는 경우가 있고 또 호르몬 약에 의한 출혈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 연령 폐경 이행기 이후의 여성들에게서는 내막 증식증이나 암에 대한 원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연령에 따른 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령별로 어떤 원인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는 게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진단 접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가임 연령에서 첫 번째로 출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임신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진료를 할 때 마지막 생리 시작일이 언제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꼭 하는데요. 이 생리 시작일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쭤보면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출혈을 생리 시작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저는 정확하게 날짜를 여쭙기 위해서 생리 양이 많은 날, 첫날로 삼으셨을 때 언제 시작하셨나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만큼 생리 시작일에 대한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생리 시작일에 따라서 주기가 다음 사이클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배제한 다음에 어느 정도 출혈이 있는지에 대해서 활력 징후나 빈혈의 평가를 하고요. 또 언제부터 출혈이 있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약을 투여한 것이 있거나 체중 변화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고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 상에서 근종이라든지 용종이 의심되는 경우는 내막 생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전체적인 진단 접근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요. 부정출혈의 그 여러 가지 목표 중에서 팜코인이라고 하는 분류 체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확한 부정출혈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보고요. 연령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통해서 어떤 연령대에는 무슨 원인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진단적인 방법으로 초음파라든지 자궁강내 식염술 주입술, 자궁 내시경, 생검 등은 어느 시기에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 구조적인 병변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되는 어떤 적응증이라든지 만약 수술을 선택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비구조적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즉 초음파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정출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제가 확인해보고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실 외래에서 부정출혈이 있다라고 왔을 때
굉장히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경부 용종을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가 일요일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침 오셨던 환자분이십니다. 생리 기간은 아니고 배란기라고 하셨고요. 최근에 한 2-3일 전에 관계가 있으신 한 4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관계하고 난 직후에 부정초래를 발생한다라고 해서 외래로 내원하셨습니다. 경부를 보니 자궁의 입구인 자궁 경부에 사진과 비슷하게 생긴 경부 용종이 발견이 됐고 일부에서 출혈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자궁 경부의 용종인데요. 이 용종은 자궁 경부 점막에 발생하는 양성 점막 종양이고요. 주로 만성 자극, 염증, 그리고 호르몬 변화 등에서도 발생합니다. 형태학적으로는 뭐 꼭지가 있는지 없는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또 발생한 그 세포의 유래가 자궁의 바깥쪽인지 안쪽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성기에 닿는 부위다 보니까 접촉 출혈이라고 해서 관계하고 난 이후에 출혈을 발생하거나 최근 들어서 분비물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식의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고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검진센터 이런 곳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으러 오셨을 때 이제 우연히 이런 혹을 발견한 다음 이제 내원을 하셔서 용종을 제거해달라라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트로겐 영향으로 가임기나 비만 그리고 에스트로겐 제제를 사용했을 때 잘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폐경 이후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하셔서 경부 입구가 깨끗한지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자궁 내막의 용종이라는 것입니다. 경부의 용종과 자궁 내막의 용종은 이제 위치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환자분들이 용종이 있다 없다를 증상적으로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부정기 출혈로 부정출혈이라고 해서 약간의 초량의 질출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생리가 끝난 이후에도 출혈이 좀 지속된다라고 하셔서 내원하신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처음에 오자마자 초음파로 진단을 하는데 초음파 상에서 내막이 좀 많이 두껍다거나 하는 경우는 이제 호르몬에 반응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호르몬 그 내막의 두께가 다른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자궁 내막 용종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생리 시작일 약 많은 날을 첫날 삼으셔서 1, 2, 3 생리를 하시고 4일째나 5일째에 검사를 하셔서 정확하게 내막의 두께를 확인하고 그때 무슨 병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보통 출혈이 있어서 산부인과를 내원하신 환자분에게 첫날 이 자궁 내막의 검사를 시행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지금 시기가 뭐 생리 초기인지 아니면 이제 배란기인지 거의 임박했는지에 따라서 생리 시작 후 4일째나 5일째 재방문을 해서 다시 한번 내원하셔서 내막 두께를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소음파 사진도 최근에 제가 외래에서 확인했던 자궁 내막의 용종 사진인데요. 다른 이제 일반적으로 용종이라고 하면 위 대장 내시경에 있는 그런 용종처럼 오래 이렇게 두면 암이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굉장히 무서워들 하시는데요. 사실은 초음파상으로 이렇게 크기가 보이기는 하지만 무증상인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사례를 한번 먼저 가져와 봤는데요. 30대 여성분이셨고 임신을 준비하는 분이셨는데 중간에 생리 거의 임박했을 때 내원하셨을 때 내막 두께가 많이 두꺼우셔서 동일하게 4일째나 5일째 한 번 더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생리 이후에 다시 한번 내막을 보았고 사진처럼 내막 안쪽에 약간의 덩이가 관찰이 돼서 자궁 내막의 간이세포 검사라고 해서 영어로는 아스피레이션 바이옵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얇은 피펫을 가지고 자궁 내막 안쪽에 세포를 흡입하는 검사인데요. 검사를 통해서 자궁 내막에 용종이 의심됩니다. 이렇게 판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용종을 모두 다 제거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또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용종 출혈이 되는 그 기전부터 먼저 잠깐 설명드리고 치료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종이 피가 나는 이유는 총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신생혈관의 취약성이라고 해서 용종 내에 형성된 얇고 약한 신생혈관이 쉽게 파열돼서 출혈을 유발하는 것도 있고요. 또 월경을 하고 나서 자궁 내막이 한 번에 완전히 벗겨지지 않고 용종 부위가 잔존하게 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유경성 용종이라고 해서 자궁이 수축하게 되면서 자궁벽이나 성관계를 하게 될 때 마찰로 인해서도 미세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초음파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의심이 되는 경우는 식염수 주입을 해서 용종 크기를 본다거나 아니면 자궁 내시경이라는 카메라를 통해서 직접 병변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대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아주 작은 용종은 추적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그런 젊은 여성에서는 자궁 내막 소파술이라는 것을 하게 됐을 때 내막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출혈이 없거나 즉 증상이 없는 경우 그리고 크기가 작다라고 하면 조직 검사를 한 이후에 추적 관찰로 크기 변화를 관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빈번하게 출혈을 유발한다거나 그 양이 많아서 빈혈까지 유발한다거나 크기가 많이 커서 내막에 착상해야 되는 공간을 방해한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자궁경하 용종 절제술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킴 2927님께서 질문 주셨듯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47살입니다. 자궁 체부암 조직 검사는 폴립이 있으면 무조건 하는 건가요? 어떤 경우에 검사가 필요한지요? 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지금 자궁 체부암 조직 검사라는 것을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경부라는 조직에 있는 경우는 사실 아까 전에 첫 번째 예처럼 출혈을 유발하는 경우는 제거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 또한 크기가 매우 작고 출혈이 없다 그러면 경과 감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용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확하게 용종인지 아닌지 저희가 초음파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실제로는 생리하고 난 직후에 내막을 봤을 때 남아있는 혈액 조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0% 보이는 모든 덩이가 폴립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애매한 경우는 자궁내막의 간이세포 검사나 수면마취 통해서 자궁내막의 긁어냄술 같은 내막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폴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있고 정확한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때 내막 간이세포 검사 등의 조직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재발에 대한 위험도나 암 위험도에 대한 얘기를 마저 끝내면 사실 이 자궁의 내막의 용종이 재발률도 낮고 또 악성 변화도 매우 드물지만 폐경 후에는 질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또 비정형 세포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기에는 조직 검사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막 용종에 대한 얘기를 좀 끝내보고요. 다음은 가장 많이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자궁 선근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정상 자궁의 크기와 자궁 선근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얘기를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정상 자궁 같은 경우는 자궁 내막과 근육층의 경계가 명확하고 정셔널 존이 뚜렷하게 구분되면서 자궁 근육층이 균일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소와 자궁층의 호르몬도 정상입니다. 하지만 자궁 선근증이라고 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는 자궁 내막의 조직이, 즉 분비샘 조직이 근육층 속으로 침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셔널 존이 무너지고 불분명하면서 자궁이 커지면서 근육층이 두꺼워지는 것이 특징이고요. 초음파상에서는 비균일한 근층 구조를 보입니다. 초음파로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좌측의 정상 자궁에서 뚜렷하게 자궁 내막의 근육층과 내막 조직이 관찰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내막의 두께가 불분명하고 자궁의 앞벽과 뒷벽의 두께 차이가 있으면서 특히 뒷벽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균질한 근층 구조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외래에서는 정말 많이 보일 수 있는 자궁 성근증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자궁 성근증이라는 단어는 자궁을 드러냈을 때 병리학적으로 조직학적으로 진단을 내리는 병이지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궁의 초음파를 봤을 때 글랜드 조직과 근육층에 있는 마요메트리움이 확연히 음영의 차이가 나는데 글랜드 세포들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물성을 가진 세포들이 근육층에 침투해 있다면 성근증이 있는 자궁일 것이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근증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부정기 출혈을 유발하시면서 찾아오시게 되는데 그 이유는 7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막 조직이 근육층에 흩어져 있어서 월경 시에 한 번에 정리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출혈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자궁 수축에도 이상이 생기고 국소적으로 아로마타제 증가 등으로 에스트로겐이 과도하게 생성돼서 내막이 과증식되며 정션월 존이 파열되면서 내막과 근육 경계에 미세 손상이 반복돼서 사이사이에 출혈 통로가 생깁니다. 또한 병변 주위에 얇고 새기 쉬운 혈관들이 많아서 스며 나오는 출혈이 많고 프로스타글란딘, 사이토카인 등이 증가하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지혈 플러그가 불안정되면서 점차적으로 출혈량이 많아집니다. 또한 섬유소 요행가 항진돼서 덩이를 녹이는 작용이 증강되면서 피가 잘 멎지 않는다 등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월경 과다입니다. 보통 양이 많은 날 첫날삼을 샀을 때 1, 2, 3 생리하시고 4일째나 5일째 내원하세요 라고 설명드리는데요. 대부분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4일째나 5일째 양이 많은데요. 저 그때 어떻게 진찰을 하죠? 라는 반응을 보이신다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양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피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째 쏟아져 나온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고요. 또 생리 전후에 갈색으로 나오는 분비물이 좀 지속되는 기간이 잦으신 경우가 있고 이런 분들 중에서 중간중간에 부정출혈의 양이나 빈도가 많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심한 월경통에 있어서 과수축 그리고 염증에 의한 통증, 출혈과 함께 악화된다 이런 것이 특징이고요. 이런 통증은 출혈량과 함께 증가하면서 생리 시작일로부터 하루나 이틀 전부터 시작이 돼서 생리 종료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자궁 성근증이라는 병은 호르몬에 반응하는 조직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외래에서는 20대에서 30대 분들도 약간은 발견이 되지만 40대 중반, 40대 후반에 부정출혈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런 성근증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49550님께서 배란일 출혈이라고 하기에는 양이 좀 많은데 이런 경우도 정상 범주일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뒤에도 제가 배란성 출혈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가장 많은 질출혈의 원인이 사실 배란성 출혈입니다. 보통 배란성 출혈은 배란기에 에스트로겐이 살짝 이제 감소하는 시기에 내막이 탈락하면서 비치는 출혈인데요. 실제로 교과서 상에서도 갈색으로 그냥 스파팅이라고 해서 표현하면서 브라우니시 스파팅은 정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질문 주셨던 마흔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이 좀 많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배란성 출혈이 아니라 이런 자궁 내막에 부정계적으로 출혈이 발생하는 성근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막에 용종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양이 좀 느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색의 약간의 소량의 질출혈은 정상이지만 그 양의 정도에 따라서 출혈이 있더라도 출혈이 있는 시기에 정확하게 초음파를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근증에 대한 치료 옵션을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미레나라는 자궁 내 장치입니다. 레보노게스트레이라는 약물이고요. 자궁 안쪽에 직접적으로 방출되는 약물을 통해서
자궁 내막의 증식을 억제하고 내막 위축을 유도시키면서 국소적으로 면역 조절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주요 효과로는 출혈량의 80에서 90% 정도 감소하면서 월경통이 완화되고 약 5년 정도 지속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궁을 보존하고 출혈량을 줄일 수 있으면서 성근증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계 경험이 있는, 즉 진찰이 가능한 여성들에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입력이 있고 자궁을 보존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뒤에서 이제 근종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근종이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약간의 질출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GnRH 기량제 또한 성근증의 치료 옵션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시적인 폐경 상태를 유도하는 주사제제입니다. 그래서 빠른 출혈이 중단되거나 또 자궁 크기를 많이 감소할 수 있는 반면에 출혈이 이제 주사를 맞고 나서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는 수술을 한다거나 루프를 갈아탄다거나 하는 일시적인 목적으로만 단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넥삼선도 약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혈제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고 또 다른 치료와 병행했을 때는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외래에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근증의 치료 옵션으로 클레라정이라고 하는 호르몬 약이 있는데요. 첫날부터 양이 많은 날 그 약을 복용하시면서 28알까지 다 복용을 하면 생리가 유도되는 일종의 피임약의 하나이고 월경량의 출혈을 줄여주는 데 탁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성분을 보시면 에스트라디올 발레레이트라는 약제와 디에노게스트라고 하는 프로게스테론이 혼합되어 있는 약제고 첫날부터 28알 약 종류가 미세하게 달라지면서 자궁 내막을 얇게 만들어주는 디에노게스트라는 호르몬 제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근증으로 인한 출혈이 많은 경우, 특히 아직 학생들, 미레나라든지 이런 루프를 타기 어려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클레라정을 이용해서 출혈량을 줄이고 자궁 성근증이 진행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병원에 온 20대 2000년생이라고 되어 있는 학생이 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이어서 진찰을 했고 자궁의 초음파를 본 다음에 미레나를 삽입한 영상이고요. 다음은 저희가 세 번째로는 근종이 들 수 있겠는데 근종도 되게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히나 부정출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혈을 유발하는 근종, 즉 자궁에 있는 점막하 근종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막하 근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종이라는 것은 사실 근육층에 있는 혹을 말하는데요. 근종을 자궁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출혈을 유발할 만한 위치가 어디 있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입 1, 타입 0가 있고 타입 1, 타입 2 이렇게 총 세 가지로 점막하 근종의 위치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타입 1A 같은 경우는 유경성이라고 해서 줄기가 있는 약간 폴립 양상으로 근종이 있는 경우는 자궁경이라고 하는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당일 수술로 그 스톡만 딱 제거를 하고 꺼내면 되기 때문에 용이한 방법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 비교적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타입 1의 경우는 50% 이상은 자궁강 내에 돌출되어 있는 일부 근육층을 포함하고 있는 근종을 말합니다.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자궁경으로 절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경험 많은 수술자가 해야 된다는 점이 비교적 단점으로 속하고요. 타입 2부터는 조금 더 자궁의 근육층에 존재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쉽게로 말해서 자궁경으로 들어갔을 때는 절제가 어려운 케이스라 복강경이나 개복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초음파 사진처럼 자궁 내막 안쪽에 근종이 있을 때 출혈이 유발되어서 온 케이스입니다. 출혈이 발생하는 이유는 내막의 표면적이 증가하면서 근종이 자궁강으로 돌출되고 월경 시 그 탈락량이 증가하면서 양이 좀 증가하고요.
근종 주위의 혈관이 압박 변형되어서 정상적인 혈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 신생인자들이 증가하면서 취약한 신생혈관들이 증가하게 되고요. 지혈 조절 인자가 불균형하면서 프로스타글란딘 그리고 혈관 수축 인자들이 균형이 무너지면서 지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리기간이 아닐 때도 출혈을 유발할 수가 있고 생리양도 늘릴 수 있는 위치라 과다월경, 지속적 출혈 그리고 생리기간의 연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종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증상과 크기, 위치, 그리고 임신의 계획, 근종의 개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치료를 한다 그러면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약물 치료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루프린이라고 하는 일시적으로 폐경을 유도하는 약물을 써서 근종 크기를 줄인다라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려고 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디에노게스트라고 하는 비잔정의 경우는 에스트로겐성 의손증을 억제시킴으로써 출혈량을 감소하고 일시적으로는 점막한 근종에서 근본적 치료는 어려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출산을 다 한 여성들의 경우는 미레나 같은 피임 기구를 통해서 소형의 근종, 자궁 내막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출혈을 줄이고 비수술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좀 자궁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지금 에스터킴 9244님께서도 근종에 대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45세입니다. 여러 개의 3cm 정도의 근종이 있고 출혈성 난종이 있는데 출혈은 없고 아랫배 통증만 있는데요. 수술을 해야 할까요? 사실은 이 근종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저한테도 근종이 있어서 배가 아픈 것 같습니다라고 내원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근종이 있어서 출혈이 있는 경우는 사실 외래에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크기는 사실 거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고요. 저 3cm 근종이 여러 개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크기에 있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증상이 다를 것 같고요. 출혈성 낭종 같은 경우는 황체 낭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배란되고 남은 혹. 그래서 그거는 수술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되지 않고요. 아랫배 통증의 경우는 사실은 배란통이라거나 생리 전이라든지 생리 후에 있는 통증을 말하거나 아니면 분비물이 오래된 경우에 골반의 압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골반염 등의 증상을 있을 때 아랫배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지 사실 근종이 있어서 통증이 있는 경우는 이런 점막하 근종이 있을 때 자궁 내막을 자극하는 증상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근종으로 인한 아랫배 통증이 있고 수술적으로 제거가 필요하거나 출산 다 하신 분이라면 미레나 등을 통해서 근종 크기를 줄이면서 통증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 치료 옵션 비교하는 표인데요. 자궁경화라고 해서 자궁경을 이용해서 절제가 가능한 경우라면 자궁을 보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근종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복강경으로 절제하는 경우 출산 전이신 분들은 근종 수술 이후에는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 또 아이의 출산을 다 하신 분들 중에서 다발성 근종이면서 위치와 크기가 매우 크거나 또 육종암의 위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완전 제거를 해서 재발의 위험도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미레나의 기전도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면 내막을 위축시키면서 혈관 안정화시키고 자궁 내 면역 조절을 통해서 수축을 감소해서 자궁 내막의 증식도 감소시키면서 근종 사이즈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로는 내막 증식증과 암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증식증과 암에 대해서도 부정출혈이 있는 경우에 의심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산부인과를 가보셔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식증의 경우는 프로게스테론이 결여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노출되어 자궁 내막이 과증되는 것이 핵심 기전입니다. 원인으로는 무배란성 출혈이 있는 경우에 또 비만인 경우 또 장기적으로 에스트로겐을 단독으로 썼을 때 생길 수가 있고
또 종양이 있을 때도 내막 증식증이 같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내막 증식증의 일부는 또 암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문제가 없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증식증, 복합 증식증이라고 해서 이제 나눌 수가 있겠고, 이제 비정형 세포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자궁 내막의 전암 단계라든지 자궁 내막암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산 계획에 따라서 가임 여성 같은 경우는 자궁을 보존하는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 경구 투여랑 미레나 삽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궁 내막 증식증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비정형인 경우이고 출산을 다 하셨다라고 하면은 자궁 절제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코인이라고 해서 비구조적 원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용종, 경부용종, 내막용종, 근종, 성근증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원인이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모양이 달라서, 즉 출혈이 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피가 나는 것을 구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자궁 초음파를 봤을 때 자궁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궁 내막도 깨끗하다고 합니다. 난소에도 혹이 없다고 하는데 왜 출혈이 날까요?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외래에서 제일 많이 보는 이유가 이 구조적인 원인이 아니라 비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오는데요. 그 코인이라는 단어로 분류를 해보면 코아귤로패시, 응고장애라는 것이 있고, 또 배란장애가 있고, 또 내막이 이상하게 증식하는 경우도 있고, 의인성이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호르몬 약을 먹고 나서 생기는 출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밖에 분류되지 않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메커니즘은 호르몬 리듬의 불균형으로 인한 내막 불안정이라고 해서 결국은 모든 것은 이제 호르몬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배란 장애가 있는 패턴이 대부분이고요.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갑상선 기능도 반드시 같이 확인해 봐야 되고, 스트레스나 체중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원인들을 제가 다음 섹션에부터 자세하게 볼 것이고, 또 폐경 이행기에는 부정기 출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원인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란장애 정의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제 배란장애의 정의는 GnRH라고 하는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성호르몬 자극 호르몬과 FSH, LH, 그러니까 황체 자극 호르몬, 그다음 황체 호르몬이라고 해서 배란을 유도시키고 배란 이후에 내막을 두껍게 만드는 호르몬, 그리고 난소의 축 이상으로 배란이 불규칙하거나 소실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분비적으로는 가장 흔한 것이 이제 PCOS라고 하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을 거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와 항진증, 고프롤락틴 혈증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생리적인 요인으로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 급격한 체중 변화, 과도한 운동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 기전을 살펴보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는 생리를 유발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막 안정화를 시켜주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이고요. 오랜 기간 동안 생리가 없을 때, 즉 3개월 이상 생리가 없어요라고 학생이 왔다라고 하면 보통 프로게스테론을 7일에서 14일까지 투여를 해서 프로게스테론을 주고, 즉 내막을 안정화시키고 내막을 두껍게 만들다가 프로게스테론이 우리 몸에서 딱 끊어지게 되면 3, 4일 뒤에 생리가 나오는 게 프로게스테론 소태성 출혈의 원리고요. 그것이 바로 저희 생리가 만들어지는 원리인데, 이게 배란장애에서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출혈이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내막 안정화 실패라는 단어로 중간중간에 비치는 출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배란성 출혈량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질문을 누가 주셨는데요. 내막이 안정화가 실패가 돼서 내막 안정화시키는 약물이 이 프로게스테론이고, 배란기 이후에 초음파에서 내막이 많이 얇아져 있어서 생리가 좀 늦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보통 프로게스테론을 줘서 내막을 안정화시키고 내막을 좀 두껍게 만든 다음에 생리를 유도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도 이 약을 쓰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단독 자궁이 계속 지속될 때도 내막이 과증식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부정출혈이 나오고요. 또 임상 양상은 예측 불가 출혈이라고 해서 출혈의 양상을 예상하기 어렵고, 또 생리가 한동안 없었다가 갑자기 또 나오게 되면 길게 나오게 되고, 이 헤비 멘스트럴 블리딩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안정적으로 황체 생성이 없이 에스트로겐만 작용하기 때문에 내막이 두꺼워지다가 불규칙하게 탈락되어 출혈이 발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이 HPO-XS 미성숙이라고 해서 초경 이후에 만 2년이 넘지 않은 친구들에게서 제일 많이 보이는 출혈입니다. 그래서 이 GnRH 아고니스트, 즉 시상하부에서 이 호르몬이 주기적으로 펄세타일하게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 배란이 되지 않아서, 주기적으로 분비되지 않아서 배란이 안 만들어지고요.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해서 배란이 없기 때문에 황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프로게스테론이 없고, 계속 지속적으로 에스트로겐만 노출되기 때문에 난포가 계속 자라면서 내막이 계속 증식하는 증상은 있지만 중간중간에 불규칙하게 탈락하고 지속되면서 과다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생리를 한다, 이런 친구들이 위에 해당하겠습니다. 초경 직후인데도 심하게 과다출혈되는 경우 반드시 우리가 응고장애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출혈이 10일 이상 지속된다, 그리고 월경주기 간격이 21일 미만이거나 45일 초과된다 라고 했을 때도 내분비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고, 학생들 중에서 정말 많은 케이스들이 생리 때마다 하루나 이틀 정도 막 어지러워서 쓰러져서 누워있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집중력 떨어져서 공부하기 힘들어해서 우울증에 빠져있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중학생, 고등학교 여학생을 두신 부모분이 있다 그러면, 학생이 생리하고 난 직후에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생리로 인한 빈혈이 있지 않은지 피검사를 해보고 혈장 페리틴을 확인하셔서 필요하면은 철분제를 주사로 혹은 경구로 투여를 해서 철분 치료를 해주셔야 이런 중증 빈혈 증상을 막고 집중력을 높여서 또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심할 수 있는 질환 중에 초경 전에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이상 없는지 한번 이런 친구들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기에 왔을 때 빈혈 수치, 갑상선 기능, 응고 검사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 사실은 저희 병원에서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출혈이 많이 심하다라고 하면 부모님한테 설명드리고 항문 초음파 보고 있습니다. 복부는 이렇게 복강이라고 해서 자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항아리 같은 그 복강 안에 자궁도 있지만 난소나팔관이 장 안쪽에 숨어 있기 때문에 장에 있는 가스와 대변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복부로는 좀 한계가 많고요. 질식으로 볼 수 있으면 진로 초음파를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항문 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하게 난소나팔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워낙 청소년들도 이제 관계 연령이 당겨지면서 임신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생리 시작일 확인해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임신인지 아닌지도 확인해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호르몬 검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런 부정출혈이 있을 때 어떤 치료 옵션을 가질 수 있는지, 일단 NSAID라고 해서 월경이 많은 경우는 출혈량을 줄이기 위해서 진통소염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고용량 에스트로겐을 투여해서 급성으로 출혈이 있는 경우는 해결하기도 하고, 복합 경구 피임약제를 통해서도 해결하기도 하고, 프로게스텐 단독 배란을 유도시켜서 주기적으로 내막을 탈락시켜서 정상적으로 생리 사이클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철분제도 철결핍성 빈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정해 주어야 하고, 실제로 외래에서도 만 2년 이상 지난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경우는 그 경구 피임약제를 부모님과 상의해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도 마찬가지로 기능 저하가 있을 때도 배란이 억제될 수 있고, 기능이 항진될 때도 배란이 억제된다라고 이해하셔서 생리가 없어요 라든지 아니면 부정출혈이 자주 생겨요 라고 하는 경우에 호르몬 검사할 때 필수적으로 함께 확인하는 검사가 갑상선 기능이다 라고 알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 아까 누가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일단은 우리 몸에서 코티졸이라고 하는 물질이
계속 증가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게 되면 시상하부에서 GnRH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뇌하 수체에서 난포자극 호르몬이나 황체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켜서 배란을 억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에 생리 늦어지는 경우 스트레스 때문이다라고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배란성 출혈로 황체 형성을 실패하기 때문에 무배란성 출혈 제일 많이 일어나고, 중간중간에 내막은 엄청 많이 두꺼워져 있는데 생리를 안 하고 조금씩 계속 불규칙하게 출혈이 있는 경우는 빨리 생리를 사이클을 끝내주는 개념으로 프로게스테론을 써서 생리를 유도한다. 그리고 다음 사이클이 잘 일어나는지 확인해서 중간에 배란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초음파로 확인해 줍니다. 아까 체중 변화 때문에도 생리가 늦어지기도 빨라지기도 하면서 부정출혈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급격한 체중 증가는 지방 조직의 아로마타제를 증가시키고 또 에스트로겐을 과다로 노출되게 만들어서 생리양을 많이 만들고 내막을 두껍게 만들어서 불균진하게 증식하게 만들고 과다출혈 혹은 반복적인 그런 부정출혈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급격하게 체중을 감소해서 다이어트를 한 경우에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프로게스테론도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내막이 얇고 불안정하게 유지되면서 소량의 불규칙 출혈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카테고리로는 폐경 이행기라고 해서요. 45세 이후로 이제 난소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시기를 말하는데, 이 시기에 난포수가 감소하면서 이제 배란이 점점 늦어지고, 배란이 늦어짐에 따라서 생리 기간도 멀어지고 생리 양도 줄어야 하는데, 이런 호르몬 패턴이 들쭉날쭉되면서 무배란성 출혈, 또한 생리 양이나 생리 기간이 불규칙하게 변화된다라는 증상을 호소하고, 또 동반 증상으로는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갱년기 증상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무배란성 출혈의 4가지 기전을 보시면 배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에스트로겐이 단독 노출되면서 내막이 과증식되고 불규칙하게 탈락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폐경 이행기에 부정출혈로 오시는 경우는 초음파를 통해서 다음에 4가지 정도를 같이 감별을 하셔야 됩니다. 용종이 아닌지, 근종이 내막에 인접한 건 아닌지, 증식증은 아닌지, 혹시 여성 호르몬 몸에 좋다고 하는 호르몬 약을 드신 건 아닌지, 다양한 여성 호르몬 기능을 한다는 그런 약들을 드시고 나서 부정출혈이 된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다른 이아트로제닉한 원인이 사실은 실제로는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폐경 이행기 출혈은 자궁 내막암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제가 여기 표에는 언급해 놓지 않았지만 위축성 질염이라고 해서 자궁 내막에 호르몬이 부족하면서 내막이 많이 경부가 많이 얇아지는 경우에는 질벽에서도 출혈이 나타나고, 그런 약간의 질벽의 출혈이 갈색혈이나 속옷에 묻는 정도의 소량 출혈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폐경 이행기는 아니지만 폐경 이후에도 이런 출혈은 호르몬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폐경 이행기 진단 치료는 초음파를 통해서 내막 두께를 보고 내막 생검하고 필요한 경우는 내시경을 보고, 또 무배란성 출혈인 경우는 프로게스테론을 써서 내막을 좀 얇게 만들어주면서 생리를 유발시키고, 내막 증식증 있는 경우는 프로게스테론 장기적으로 사용하면서 재발할 때는 내막 절제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임약 복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외래에서 가장 많은 질출혈 중에 가임 여성들의 출혈의 1번 원인은 피임약 복용입니다. 적응기 초기에 첫 한 달에서 3달째에 이 내막 적응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호르몬제가 용량 부족, 즉 저용량 에스트로겐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 또 프로게스테론 단독제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내막이 불안정해지면서 출혈을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약을 먹는 시간, 또 약을 먹다 말다 하면서 혈중 호르몬 농도가 변동되면서도 출혈이 유발되고, 최근에 많이 보는 케이스들은 흡연하는 여성들에게서는 특히나 더 부정출혈이 많은 걸로 되어 있어서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부정출혈 발생하는 빈도가 올라가는 흡연 여성에게는 꼭 난소 나이 검사까지 확인하면서 호르몬 농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임약의 출혈의 양상별 특징을 보시면 점상출혈이라고 해서
약간의 분비물처럼 비치는 출혈, 즉 연한 갈색이나 핑크색 소량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약간의 중증도의 출혈은 생리와 무관한 시기에 하루나 이틀 정도 나오는 출혈을 말하고, 아주 소량으로 생리가 거의 없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극소량의 출혈도 피임약을 복용해서 나오는 출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임약 복용 중에 출혈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까라는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첫 3개월까지는 중간중간에 피가 비치는 것은 사실 정상이기 때문에 안심시켜 드리고, 약으로 인한 출혈이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약을 좀 잘 챙겨 드시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계속 복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출혈량이 늘어난다거나 출혈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는 약제 변경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실제로는 약을 먹으면서 흡연을 하시는 분에게는 흡연하는 분들에게 따로 가능한 그런 피임약으로 바꿔서 복용할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양이 계속 많아지는 경우는 다시 한번 초음파를 통해서 다른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특히 루프라고 해서 미레나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부정출혈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루프가 밀려 내려오면서 출혈량이 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또 위험인자라고 해서 흡연, 제일 많은 경우에 흡연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여부를 확인해서 위험인자를 교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의 지혈 기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사실 이 설명을 드리려면 에스트로겐이 부족할 때도 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생리가 나오는 기전이 프로게스테론이 소태성 출혈이라고 한다면, 이 에스트로겐 소태성 출혈도 중간중간에 부정출혈을 만드는 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원인에 따라서 출혈이 나는지를 확인해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나오는 출혈이다라고 할 경우는 에스트로겐을 투여해서 내막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막을 증식시키거나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혈관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탈락 저항성을 증가시키면서 프로게스테론이 또 너무 과잉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에스트로겐을 써줘서 과잉을 좀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활용할 때는 저용량의 에스트로겐 제제를 사용하거나, 지속적으로 초량이 계속 출혈이 있는 경우는 에스트라디올을 약간 소량을 더해준다거나, 복양 수동도가 낮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약을 먹다 말다 하면서 자꾸 부정출혈이 난다고 하면은 주기 패치를 사용한다거나 주사를 쓴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루프로 갈아타서 아예 먹는 걸 대신에 자궁내 장치로 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하지만 에스트로겐이 금기되는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유방암의 위험도가 있는 환자분이라든지 나이가 40대 이상 여성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복용하기에는 위험도가 있고, 또 흡연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형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임신 배제부터 원일변 치료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항목을 좀 점검하면서 질문받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필수 검사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연령대에 따라서 필요한 검사들이 있고,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것이 맞는데, 초음파를 통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내막 두께가 적절한지, 그리고 특별히 보이는 폴립이나 점마크 근종이나 이런 성근증이 의심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정리해본 표인데 배란장애, 그다음에 내막의 이상, 약에 의한 출혈, 이런 것이 가장 많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것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원인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출혈을 잡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케이스 준비했는데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7세 여학생 과다출혈과 빈혈이 있는 학생 얘긴데요. 초경된 지 만 1년이 지났고 10일 이상 지속적인 출혈이 있으면서 어지럽다라고 얘기해서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항문 초음파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급성기는 저희가 경구 피임약 고용량을 해서 지혈을 시키거나 아니면 철분제를 쓴다거나 하고 있고, 철분제만 단독을 처방하는 것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호르몬제를 적극적으로 투여하는 그런 시기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모든 학생이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양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것 같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클레라 같은 걸 통해서 생리양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35세 여자 환자분의 케이스인데, 임신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점막과 근종이 너무 사이즈가 크고 위치도 내막 안쪽에 박혀있는 양상이어서
수술적 치료를 권유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자궁경화로 근종을 절제할 것이냐, 복강경으로 갈 것이냐 고민이 됐던 케이스였는데 아마 의뢰했던 교수님께서 복강경으로 하자라고 하셔서 수술은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말 외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52세 폐경 이행기 여성의 불규칙 출혈입니다. 주기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생리 기간도 길어지고 짧아지고 3개월에 한 번 했다가 2주 내내 했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갱년기 증상을 동반하면서 내막 두께가 지금의 사진 케이스에서는 얇은 경우지만 내막이 많이 두꺼워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자궁의 내막 생검을 통해서 내막에 증식증이나 용종이나 다른 이상이 없는지를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문제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외래에서는 미레나를 삽입을 해서 적어도 1년 이상은 유지를 하면서 폐경 이행기를 좀 편안하게 맞이하고 말년을 보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 폐경 후 출혈은 내막 생검까지 반드시 평가한다. 청소년 출혈은 빈혈 철분만으로 부족하고 필요한 경우는 호르몬 약을 쓴다. 구조적인 원인인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수술을 하고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보존적 치료를 한다. 그리고 비구조적, 즉 호르몬적인 원인, 배란장애 이런 경우는 원인을 교정해 준다. 미레나는 자궁 내 안에 용종이나 아니면은 성근증, 증식증이 있을 때 자궁의 보존 치료에 강력한 치료 옵션이 된다. 철분 보충과 생활습관 교정이 재발 감소의 핵심적인 방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고요. 지금 주셨던 질문들 많이 올라왔는데 시간을 좀 보고 최대한 많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세상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피임약을 먹기 시작한 후에 갈색 출혈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약 부작용인지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인지 헷갈립니다. 이제 피임약을 언제 먹기 시작하셨고 어떤 약을 먹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또 이게 주기적으로 쭉 꾹 먹었을 때 한 달에서 3달 정도 먹으면 출혈량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지켜보시다가 약 부작용인 게 대부분이거든요. 약 부작용이라고 하면 사실은 약에 대한 이유를 제가 꼭 설명드리는데 호르몬제 자체가 배란을 억제시키고 내막을 얇게 만들어준 성분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출혈이지, 그게 이제 부작용이라고 설명하면 부작용이지만 약에 의한 출혈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불안하다고 하시면 반드시 초음파를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약을 계속 먹어도 되는 건지를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편한 하루님은 저희가 아까 다이어트로 인한 체중 급속하게 뺐더니 생리 불규칙해졌다. 네,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장님 안녕하세요. 띵커라고 해서 배란통이 힘들어요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없던 배란통이 생기거나 아니면 배란통이 늘 있는 분들 중에서 호르몬 수치 중에서 DHA라고 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많이 감소해 있는 경우는 외래에서 부신피질 호르몬을 좀 증가시켜주는 약을 드리면 배란통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분비물 관리를 통해서 배란통을 좀 잡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저 달쌈 부부님, 생리가 거의 끝난 줄 알았는데 최근 몇 달 동안 피가 비치거나 며칠씩 출혈이 반복돼요. 이런 게 폐경에 다가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일까요? 아니면 자궁 쪽에 이상이 생긴 걸까요? 거의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약간의 비친다는 거는 보통 에스트로겐 소태성 출혈이라고 해서 에스트로겐이 좀 부족한 경우에 배란기로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피가 비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4일째나 5일째, 생리 시작일로부터 4일째나 5일째 한번 초음파를 보러 가셔서 내막에 이상 없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는 내막 간이세포 검사 같은 걸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양이나 이런 게 폐경이 다가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지만 자궁 쪽에 이상의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네, 초음파를 보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현경님 질문 한번 마지막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갱년기 증상 때문에 클레라정 복용 중인데
갱년기 증상 때문에 클레라정을 복용하신 건 아닐 거고요. 갱년기 증상이 있고 양이 많아서 아마 클레라정을 복용하신 것이 아닐까 싶고요. 다른 과 약을 먹는 것도 많아서 약을 먹고 싶지는 않는데 이번에 생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정출혈인지 몰라도 생리하는 줄 알았는데 피가 이틀밖에 나오지 않았고 끝났어요. 피는 많이 안 나오고 아주 조금 한 방울 정도 나왔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월경가다랑 폐경 전후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에 의한 일시적인 감소일 것 같고요. 만약에 약을 먹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외래에서도 오늘도 만 52세, 53세 이런 분들도 외래에서 미레나를 많이 삽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경에 임박하신 분들에게 사실은 호르몬제를 권유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클레라라든지 이런 거를 단기적으로 쓰면서 미레나로 갈아타는 전략을 많이 권유드리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 미레나를 되게 거부하시고 또 뭔가 삽입을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뭐 폐경을 임박했다고 많이들 이제 약간의 희망사항으로 이제 한두 달 아니면 폐경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분들 중에서 성근증을 동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현경님 같은 경우도 내막에 증식 월경가다 있다는 거 얘기 봤을 때는 성근증이 있는 상태에서 폐경 이행기로 가면서 양이 늘어서 클레라를 권유받으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경우는 그냥 루프를 갈아타시는 거를 과감히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성근증이 있는 분 한 분만 더 받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낮의 유성님, 26살 딸이 초경부터 생리량이 많았습니다. 네, 성근증이 있으신 것 같고요. 네, 빈혈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호르몬 치료를 하라고 하는데 출산 전까지 저는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근증이 있는 경우에 난임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출산 늦어지고 있는 요즘 네, 걱정이 되시겠고 출산 후 자궁조출은 뭐 지금 당장 고민하셔야 될 거 아니고요. 출산 전까지 자궁 성근증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호르몬 치료, 약을 먹던, 루프를 넣던, 임플라논 삽입하시던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오늘 2000년생도 미레나를 삽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약을 먹다가 약을 먹기 힘들다고 하시면 임플라논이든 미레나든 이런 루프로 갈아타셔서 호르몬 치료 하시다가 출산하기 전에 빼고 임신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부정출혈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았는데요. 사실 시간이 좀 많았으면은 더 다른 분들 답변도 해드리면 좋겠는데 이것으로 마감하고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